2026년 중국 경제를 전망한 자료들을 보내주셨는데 이걸 읽는 내내 머릿속에 질문 하나가 계속 맴돌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차이나 리스크가 언제 터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이 자료들은요,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리스크는 이미 터졌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걸 봐야 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자료들의 핵심적인 시각이에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처럼 외부 충격으로 한순간에 쾅 하고 무너지는 폭발, 즉 엑스플로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거대한 구조물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붕괴하면서 스스로 주저앉는 내파, 임플로전에 가깝다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멀쩡해 보일 수 있는데 안에서는 이미 뼈대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네파라는 단어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중국 경제의 그 속살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 합니다. 우선 모든 문제의 진원지죠. 부동산 붕괴의 그 충격적인 현실부터 살펴보고요. 이어서 피크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의 정점은 정말 끝났는가, 이 논쟁의 결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이 바로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오고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눈에 띄는 문제, 부동산부터 시작하죠. 자료를 보니 헝다그룹의 청산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하더라고요. 한때 세계 최대 부동산 개발사였는데 그 마지막이 너무 허무해요. 허무하다는 표현이 정말 정확합니다. 기업 가치가 최고점일 때 약 500억 달러에 달했거든요. 근데 홍콩 법원에서 청산 명령이 내려졌을 때 남은 가치가 고작 2억 8,200만 달러였어요. 2억 8천만 달러요? 네. 그러니까 99% 이상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부채로 쌓아올린 제국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보여준 뭐랄까 상징적인 사건이죠. 근데 문제는 헝다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자료를 보면 모범생이라고 빌리던 비구이안, 심지어 국가가 뒤를 봐주는 국영기업 완코까지 흔들렸다고요? 이건 이제 개별 기업의 부실 문제가 아니라는 신호네요? 맞습니다. 시잘에 대마불사, 그러니까 너무 커서 절대 망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신화가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기업들의 붕괴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료에서 계속 언급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란웨이로우라는 겁니다. 아, 란웨이로. 미완성 건물이라는 뜻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중국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을 하고 그 돈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선분양 제도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평생 모은 돈 혹은 부모님 돈까지 끌어모아서 분양금을 다 냈는데 건설사가 도중에 부도가 나버리는 거예요. 공사가 멈춰버린 거죠. 내 집이 눈앞에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자료가 인용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보고서가 정말 충격적인 숫자를 제시하는데요. 어떤 숫자죠? 이렇게 완공되지 못한 채 전국에 방치된 주택이 무려 4,800만 채에 달한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4,800만 채요. 제가 숫자를 잘못 들은 건 아니죠? 그건 대한민국 인구 전체랑 거의 맞먹는 규모인데요. 네, 맞습니다. 와, 이건 그냥 경제 위기가 아니라 거의 국가적 재난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나라 하나가 통째로 유령 도시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손실을 넘어서는 문제예요. 전 재산을 걸었던 수많은 중산층 가정의 꿈과 희망이 그냥 콘크리트 흉물로 변해버린 겁니다. 당연히 사회적 분노가 들끓을 수밖에 없고 이게 바로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회 불안의 뇌관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문제와 맞물려서 중국의 빈집이 1억 채다.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이 자료는 그게 단순한 뜬소문이 아니라고 분석하네요. 네, 이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여러 외신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실제 공실주택이 약 9천만 채에 달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가구당 3명씩 산다고 가정하면 브라질이나 파키스탄 인구 전체를 수용하고도 남는 엄청난 규모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숫자인데 중국 정부도 이 문제를 당연히 알고는 있겠죠? 알고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발언이 있습니다. 자료에 소개된 전 국가통계국 부국장 허컹이라는 인물의 말인데요. 2023년에 한 공개 포럼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문가마다 빈집 수치가 다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지금 있는 빈집들은 14억 중국 인구로는 다 채울 수 없다. 정부 고위 관료가 공개적으로 저런 발언을 했다는 건 정말 이례적이네요. 중국 같은 통제사회에서는 엄청난 의미가 있겠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건 사실상 정부가 이 문제는 우리 통제 범위를 넘어섰다고 자백한 것과 같아요.
쉬쉬하면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인정한 셈이죠. 도대체 왜 상식적으로 수요 예측도 없이 이렇게까지 집을 지어댄 걸까요? 자료는 그 근본 원인으로 세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토지 재정이라는 아주 독특한 시스템이에요. 중국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이 부족해서 재정 수입의 무려 40%를 민간 개발사에 토지를 팔아서 충당해 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수요랑 상관없이 일단 땅부터 팔고 건설 허가를 남발한 거군요. 그 결과가 유령도시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인 기형적인 자산 구조입니다. 주식시장은 불안하고 다른 투자처는 마땅치 않으니까 모든 돈이 부동산으로만 몰린 거죠. 집이 사는 곳이 아니라 뭐랄까 콘크리트로 만든 금괴처럼 투기 대상이 되면서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집을 사들인 겁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세 번째 원인, 바로 이미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선 인구 절벽입니다. 집을 사줄 사람은 줄어드는데 집만 잔뜩 지어놓은 상황. 네, 그래서 이 자료는 이 9천만 채의 빈집을 좌초자산, 즉 stranded asset이라고 규정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요를 기다리면서 가치가 계속 가라앉고 있는 자산이라는 아주 냉정한 진단인 거죠. 그런데 자료는 이 부동산 위기라는 빙산의 수면 아래에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얼음덩어리가 숨어 있다고 경고합니다. 바로 LGFV,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부채인데요. 이건 좀 생소한 개념입니다. 지방정부가 공식 회계장부에는 잡히지 않는 그림자 부채를 끌어다 쓰려고 만든 특수목적법인 SPC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채권 발행을 막아놓으니까 LGFV라는 일종의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은행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린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빚을 못 내니까 자회사를 만들어서 대신 빚을 내게 했다. 중앙정부 몰래 비자금을 만든 셈이네요. 그 돈으로 뭘 한 겁니까? 도로, 공항, 철도 같은 인프라를 짓고 부동산 개발에도 손을 댔습니다. 지난 20년간 중국의 그 경이로운 인프라 발전 뒤에는 바로 이 LGFV의 막대한 빚이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 규모인데요. IMF는 이 부채 규모를 약 60조 위안으로 추산합니다. 60조 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대체 얼마죠? 약 1경 1000조 원입니다. 1경 1000조 원이요? 이건 뭐 국가 예산 수준이 아니라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인데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이 돈을 갚을 길이 막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LGFV의 주 수입원이 바로 토지 매각 대금이었는데 부동산 개발사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땅을 안 사가니까 돛줄이 완전히 마른 거죠. 디폴트 위기가 곳곳에서 터지니까 다급해진 중국 정부가 10조 위안 규모의 부채 수합이라는 긴급 처방을 내놨습니다. LGFV가 지은 고금리 단기 부채를 정부 보증의 저금리 장기 채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빚을 다른 빚으로 돌려막는 것뿐인데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자료는 이게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해요. 결국 지방정부가 저지른 부실을 미래의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더 심각한 건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미래 투자 여력이 완전히 소진되어 버렸다는 점입니다. 과거 중국 경제 성장의 엔진이었던 인프라 투자가 사실상 멈춰버린 셈이죠. 정리해보면 부동산은 무너졌고 그 이면에 지방정부 부채는 시한폭탄이 됐고 인구는 줄고 있고 이 모든 암울한 상황이 결국 중국의 성장은 끝났다는 피크 차이나 이론으로 이어지는군요. 근데 이 자료는 피크 차이나 논쟁을 양적 성장과 질적 전환이라는 두 개의 렌즈로 나눠서 아주 흥미롭게 분석합니다. 우선 과거처럼 매년 8%에서 10%씩 성장하던 양적 정점, 이른바 퀀티테이티브 피크는 확실히 지났다고 단언합니다. 인구도 줄고 부채는 넘쳐나니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서구에서 말하는 것처럼 중국이 기술적으로 완전히 도태되고 몰락할 거라는 그런 섣부른 예측은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시진핑 주석이 내세운 새로운 품질의 생산력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네요. 부동산과 인프라라는 낡은 엔진을 버리고 새 엔진을 달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새 엔진이 바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같은 3대 신성장 산업입니다. 여기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그야말로 올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는 걸 데이터가 보여줍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 중국은
전 세계 신에너지차의 60% 이상을 생산했고요. CATL과 BYD라는 단 두 기업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성장 산업의 규모가 수십 년간 중국 경제를 이끌어온 부동산 시장 전체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과도한 기대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도 그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 신산업들이 부동산의 빈자리를 완전히 메우지는 못할 거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제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크 차이나에 대한 이 자료의 최종 결론은 아주 명쾌하고 어찌 보면 우리에겐 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결론이 뭔가요? 시장으로서의 매력적인 중국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소비 시장이라는 매력은 부동산 붕괴와 내수 침체로 빛을 잃어가고 있죠. 그 대신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와 모든 걸 걸고 싸워야 하는 훨씬 더 위협적인 경쟁자로서의 중국만 남았다는 겁니다. 더 위협적인 경쟁자가 되었다. 바로 옆에 있는 우리로서는 이 말을 들으니까 등골이 서늘해지는데요.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파편이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튀고 있는 건가요? 잔료는 먼저 위기 요인, 즉 차이나 쇼크 2.0을 언급합니다. 자국 내수 시장이 무너지니까 팔리지 않고 남아도는 생산품을 해외에 헐값으로 밀어내는 디플레이션 수출이 본격화됐다는 겁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처럼 우리와 산업 구조가 겹치는 범용 제품 분야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아, 우리 기업들이 중국산 저가 공세에 밀려나고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과거 한국이 부품과 소재를 만들면 중국이 조립해서 세계에 파는 그 황금 같은 분업 구조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단언합니다. 중국은 더 이상 우리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 아니라 기술과 시장을 놓고 모든 영역에서 싸워야 하는 최대 경쟁자가 되는 거죠. 듣기만 해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변화인데요. 하지만 자료는 이 위기의 이면에 거대한 기회가 숨어 있다고 분석하죠. 이 부분이 이 자료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위장된 축복, blessing in disguise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맞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중국의 위기가 한국에게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크게 두 가지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시진핑 1인 체제의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와 경기 침체 때문에 중국 시장을 떠나는 글로벌 자본이 그 대안으로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바이 코리아 현상이죠. 근데 그게 너무 낙관적인 해석은 아닐까요? 중국에서 빠져나온 자본이 한국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더 높은 인도나 베트남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료에서는 한국이 다른 대안보다 매력적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나요? 이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생산 기지로서의 매력은 있지만 중국을 대체할 만한 첨단 기술과 안정적인 인프라,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법치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한국이나 일본 정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는 이보다 더 중요합니다. 바로 미국이 주도하는 탈중국 공급망 재편의 최대 수혜를 한국이 잇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제품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정책이 우리에겐 기회가 된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조선업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최근 미국이 자국 항구에 들어오는 중국산 크레인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중국 조선업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자 글로벌 선주들이 리스크를 피해서 기술력이 검증된 한국 조선소로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상업적 계약이 늘어나는 수준을 넘어선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주 계약이 아니죠. 자료에 따르면 미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를 한국 조선소에 맡기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군수기지로 편입된다는 의미입니다. 경제를 넘어서 안보동맹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반도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AI 혁명 때문에 HBM,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이 시장은 사실상 우리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국의 강력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가 중국의 추격을 원천적으로 막아서고 있죠. 결국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품을 만드는 독점적 기술력,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제재라는 두 가지 거대한 순풍이 동시에 불면서 경쟁자가 사라진 시장에서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니 중국 경제의 미래는 급작스러운 폭발보다는 서서히 쇠락하면서 활력을 잃어가는 부식, 코로전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가 한국 경제에는 중국산 저가 공세라는 고통을 주지만 동시에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는 마지막에 피벗 코리아라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중심축을 옮겨야 한다는 뜻이죠.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철강, 석유화학 같은 범용산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반도체나 조선, 방산 같은 초격차 기술 분야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중국을 이탈한 글로벌 자본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금융시장을 선진화하고 규제를 혁파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 당신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한국이 살아남기 위한 경제적 전환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의 파도 속에서 한국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 진정한 승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외교적 그리고 정치적 전환은 과연 무엇일까요?